일본 의료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5년 경력의 피부과 이사가 이사회 단상에서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한국 클리닉은 결국 가격 후려치기일 뿐이다. 그런데 단 일주일 만에 이 발언을 했던 바로 그 의사가 같은 자리에서 정반대의 말을 하게 됩니다. 계기는 슬라이드 한 장이었습니다. 2024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44만 명, 그중 압도적 1위가 다름 아닌 일본이었다는 통계였습니다. 다급해진 그는 직접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그곳에서 마주한 건 10,000건이 넘는 시술 기록과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결국 니혼 게이자이 신문까지 이 사연을 보도하며 일본 의료업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기술을 가르쳤다고 믿었던 그 나라에게 이제는 거꾸로 배우러 가야 하는 상황. 지금부터 그 반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기술이 아니라 가격 후려치기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준 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쿄 미나토구 히로오 지역 일본 피부과학회 정기이사회 회의실이었습니다. 매년 이맘때 열리는 회원 실적 보고 자리로 30명 남짓한 회원 의사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한 이사가 요즘 젊은 환자들이 해외로 빠지는 것 같다며 아시아권 저가 클리닉 얘기를 꺼냈고 자연스럽게 화제가 한국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15년째 즐겨해온 말을 다시 한번 꺼냈습니다. 한국 클리닉은 공장식으로 환자를 찍어내는 겁니다. 우리처럼 한 명 한 명 정성 들이는 진료와는 급이 다르죠.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카하시 켄지입니다. 도쿄 미나토구에서 피부과 클리닉을 15년째 운영하고 있고 지난 3년간은 일본 피부과학회 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업계 안에서 이 말은 제 트레이드마크나 다름없었습니다. 책지지 인터뷰에서도 후배 의사들 앞에서도 몇 번이고 반복해온 말이었죠. 이번 발표는 제가 자원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회원 클리닉들 사이에서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왔습니다. 이사회 단체 채팅방에도 예약률이 작년 대비 확 줄었다는 하소연이 여러 번 올라왔고 결국 정식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죠. 저는 원인이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년간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해외 장비 수입 단가가 올랐고 그만큼 시술 가격도 올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렌저 때문에 손님들 지갑이 얇아진 겁니다. 일시적 현상이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면에 띄운 첫 장에도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일시적 환율 요인, 장기적으로는 자연 회복. 그런데 다음 장으로 넘기려던 손끝이 멈췄습니다. 발표 자료를 준비하며 별 생각 없이 끼워 넣은 참고 슬라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외국인 환자 유치 통계였습니다. 원래는 해외 시장 동향도 한번 참고로 보시죠 하며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갈 생각으로 붙여둔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웃음기가 얼굴에서 사라졌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중 일본 국적이 44만 1000명, 전체의 37.7%로 압도적 1위였습니다. 여성이 94%, 20대에서 30대가 74%라는 세부 수치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가격 후려치기라 비웃던 그 클리닉들에 다름 아닌 우리 일본인들이 44만 명 넘게 몰려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다카하시 선생님. 앞줄에 사사키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오사카에서 대형 클리닉 체인을 운영하는 인물로 평소에도 데이터에 깐깐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방금 공장식 후려치기라고 하셨죠? 근데 그 공장에 우리 손님이 44만 명 갔다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회의실에 짧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저를 향한 웃음이었습니다. 공개적인 망신살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끼며 급하게 자료를 넘겼습니다. 재작년 수치 아닙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을 열어 원문을 찾는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원문은 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온 후속 통계에는 일본인 환자 수가 줄지 않았고 중국과 합치면 전체의 60.6%에 달한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엔저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밀리고 있었다는 겁니까? 사사키 이사가 재차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금까지 큰 소리치던 정성 들이는 진료라는 말이 제 발밑에서 그대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누군가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클리닉도 지난달 예약이 30% 가까이 빠졌어요. 옆 사람이 맞장구 쳤습니다. 저희도 단골 3명이 한 달째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냥 바빠서 그런가 했는데 이거였네요. 저는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준비한 자료 어디에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15년 경력의 피부과 전문의 학회이사인 제가 방금 전 제 입으로 비웃었던 그 나라의 통계 앞에서 3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사사키 이사가 다가와 서류를 챙기는 제 옆에 섰습니다. 선생님, 아까 한국은 공장식이라고 하신 말씀 취소하시는 게 낫겠어요? 저번 학회지 인터뷰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셔서 기사에 그대로 실렸잖아요. 뼈있는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애써 웃음이 얼버무렸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엔저 때문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그리고 왜 하필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나라라는 겁니까? 그날 밤 클리닉으로 돌아온 저는 진료 기록을 훑어보다가 최근 몇 달간 예약이 뜸해진 단골 환자들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혼자 앉아 모니터를 넘기는 동안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5년째 매달 빠지지 않고 오던 환자였습니다. 지난달부터 예약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우스 커서를 그 이름 위에 한참 올려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입으로 내뱉은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저는 진료실 컴퓨터 화면을 켜놓은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젯밤 마우스 커서를 올려두고 움직이지 못했던 그 이름, 요시다 아야시였습니다. 5년째 매달 빠지지 않고 레이저 시술을 받으러 오던 환자였고, 저는 그분의 피부 상태부터 시술 주기까지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예약이 없었고 이번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접수 담당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요시다 씨, 혹시 연락 온 거 있습니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딱히요. 근데 원장님, 요시다 씨만이 아니에요. 이번 달만 벌써 5분이 그런 식으로 조용히 끊기셨어요. 5명이라는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두 명이면 개인 사정이라 넘길 수 있었겠지만 5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요시다 씨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피부 상태는 어떠신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형식적인 안부 인사처럼 썼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30분쯤 지나 답장이 왔습니다. 아, 원장님. 죄송해요. 연락도 못 드리고. 사실 저 지난달에 서울 다녀왔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다시 읽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단어가 눈에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행이셨어요? 요시다 씨의 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아니요, 피부과요. 친구가 작년에 다녀왔는데 너무 좋다고 해서 저도 예약 잡고 갔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몇 번이나 눌렀다 지웠다 했습니다.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섣불리 캐물으면 이상하게 보일까 조심스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마침 요시다 씨가 그 주 주말에 근처에서 다른 볼 일이 있다고 해서 클리닉 근처 카페에서 잠깐 보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요시다 씨는 예상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원장님, 저 그동안 원장님한테 레이저 계속 받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서 진짜 놀랐어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요시다 씨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가격부터 완전 달라요. 여기서 제가 봤던 시술이랑 똑같은 건데 거기서는 30% 가까이 쌌어요. 근데 기계는 오히려 더 최신이더라고요. 여기 아직 안 들어온 기종이라고 하던데. 저는 순간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가격이 싸다고 결과까지 좋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날이 서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요시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상담받을 때 피부 타입별로 기계 세팅을 다르게 하는 걸 보고 좀 놀랐어요. 여기서는 그냥 정해진 세기로 하는데 거긴 제 피부 두께랑 색소 상태까지 따로 측정하더라고요. 저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희 클리닉에서 하는 방식과 정확히 비교되는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장님, 저 부가세도 환급받았어요. 시술비의 10%를요. 저는 그 대목에서 다시 물었습니다. 환급이라뇨? 외국인 관광객한테 미용시술 부가세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대요. 그것까지 계산하면 진짜 여기보다 훨씬 싸게 받은 거죠. 저는 커피잔을 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격도 싸고 기계도 최신이고 세팅도 더 정교하고 게다가 세금까지 돌려받는다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15년간 정성 들이는 진료라 자부해온 것들이 요시다 씨의 담담한 설명 앞에서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다른 각도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사후 관리 같은 건 아무래도 매달 뵙는 저희 쪽이 낫지 않을까요? 요시다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물어봤는데요. 거긴 애초에 외국인 전담 코디네이터가 붙어서 시술 끝나고도 메신저로 계속 관리해준대요.
한국어 못해도 상관없게 일본어로요. 저는 더 이상 물을 말이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게 저는 요시다 씨와 헤어진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5명이 조용히 끊긴 게 아니라 5명이 조용히 다른 곳으로 옮겨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5명 중 적어도 1명은 제가 15년 동안 자부해온 모든 것을 가격도, 기술도, 사후 관리도 전부 앞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한국 피부과, 부가세 환급, 외국인 전담 코디네이터. 검색어로 입력하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코웃음 치고 남겼을 검색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이 궁금증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저는 진료를 마치고도 한참을 클리닉에 남아 있었습니다. 요시다 씨의 얘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어떻게든 반박할 근거를 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미용의료 관련 최신 뉴스와 업계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창에 처음 넣은 단어는 한국 성형외과 사고였습니다. 어딘가에는 분명 부자금 사례나 경고성 기사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뒤진 끝에 저는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사히 TV가 최근 보도한 내용이었는데 한국이 미용 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국내 성형외과 업계가 이 상황을 반사이 기회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기사 하단에는 후쿠오카의 한 클리닉이 내건 광고 문구가 캡처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지 않아도 그 급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가 한국과 급을 나란히 놓고 심지어 그 급이라는 걸 목표로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사사키 이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아사히 TV 기사 보셨습니까? 후쿠오카 쪽에서 벌써 마케팅에 쓰고 있던데요. 몇 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봤어요. 근데 그 아래 댓글 반응도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저는 기사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몇몇 반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저가 공장형 클리닉은 결국 경험 부족한 젊은 의사가 하는 거 아니냐는 댓글. 사고 얘기도 제법 있다던데 신중해야 한다는 댓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캡처하며 조금은 안도했습니다. 역시 저가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사키 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 지난번 이사회 이후로 회장님이 신경 많이 쓰십니다. 다음 달 정기회의 때 우리 학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저는 순간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대응 방안이라니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사키 이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원 클리닉들 이탈을 막을 방법이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원인 분석을 자원하셨으니 이번엔 해결책까지 맡아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원인도 제대로 못 짚어서 망신을 당한 마당에 이번엔 해결책까지 내놓으라는 요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다음 회의에서도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면 최카크의 이사 자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이번엔 좀 더 냉정하게 자료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댓글 몇 개에 기대어 안심했던 제 태도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통계를 다시 열었습니다. 외국인 환자의 업종별 카드 결제액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피부과 5,855억 원, 성형외과 3,594억 원, 백화점, 면세점, 음식점 소비액을 전부 넘어서는 규모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몇몇 젊은 의사가 운영하는 소규모 클리닉 수준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요시다 씨가 보여줬던 사진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피부 타입별로 기계 세팅을 다르게 한다던 상담 과정, 최신 기종 도입, 외국인 전담 코디네이터, 댓글 몇 줄로 치부하기엔 실제로 제 눈앞에서 벌어진 사례와 정부가 집계한 숫자가 너무 뚜렷하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늦은 밤 미나토구의 불빛들이 평소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댓글이나 기사, 통계표 몇 장으로는 더 이상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다음 이사회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 저는 그 안에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휴대폰을 꺼내 항공편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에서 서울까지 비행시간은 2시간 남짓이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거리를 지난 15년간 단 한 번도 궁금해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코노미석 좁은 트레이 위에 노트북을 올려두고 저는 출발 전 미리 정리해둔 자료들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요시다 씨가 다녀왔다는 클리닉 이름, 강남의 한 대형 피부과였습니다. 무작정 찾아가기보다 먼저 연락을 해두는 게 낫겠다 싶어 저는 그 클리닉 홈페이지를 검색해봤습니다. 일본어 홈페이지가 따로 있다는 걸 보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상담 예약 페이지에는 일본어, 중국어, 영어 3가지 언어 버튼이 나란히 있었고 저는 그중 일본어를 눌러 견학 문의를 남겼습니다. 일본 의료업계 관계자입니다. 견학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장은 놀랄 만큼 빨리 왔습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담당 코디네이터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름은 박서연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카하시 선생님. 면학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 2시 어떠세요? 저희 원장님도 마침 그 시간에 상담이 있으셔서 함께 참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어로 막힘없이 오는 답장에 다시 한번 멈칫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자연스러웠고 존댓말 사용도 정확했습니다. 오탈자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리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며 물었습니다. 코디네이터님은 일본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어요. 저희 클리닉에 일본어 전담 코디네이터만 6명 있어서 어학연수나 유학 경험 있는 직원들로 따로 팀을 꾸렸어요. 예약부터 상담, 시술 후 관리까지 한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하는 방식이에요. 6명이라는 숫자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클리닉에는 접수 담당 직원이 총 3명이었고 그중 일본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원은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언뜻 보이는 바다가 어느새 육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파에 놀랐습니다. 입국장 게이트 앞에는 일본어로 된 안내판이 곳곳에 붙어 있었고 저와 같은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 중에도 20대로 보이는 일본인 여성 무리가 여럿 눈에 띄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걷던 그들의 대화가 저도 모르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어디 예약했어? 나 강남 쪽. 언니가 소개해준대. 저번에 갔을 때 진짜 좋았대. 부럽다. 나도 다음 달에 예약 잡으려고. 저는 걸음을 늦추며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진료실에서 매일 보던 얼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또래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제 클리닉이 아니라 저와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길에 저는 또 다른 무리를 지나쳤습니다. 이번엔 좀 더 나이가 있어 보이는 여성 2명이었는데 한 명은 손에 진료 예약 확인서로 보이는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환급 서류는 출국할 때 세관에 내면 되는 거 맞지? 공항 안에 환급 데스크 따로 있대. 어제 코디네이터가 카톡으로 위치까지 보내줬어.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세관 환급 데스크의 위치까지 미리 안내받는다는 건 그 절차가 일회성 서비스가 아니라 이미 하나의 정형화된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희 클리닉에서는 세금 환급 문의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직원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찾아보며 안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숙소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저는 휴대폰으로 제 클리닉의 월간 시술 건수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달 기준 11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낮에 검색해둔 자료에 따르면 강남의 대형 클리닉 한 곳의 월 평균 외국인 시술 건수는 최소 300건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규모의 차이가 아니라 그만큼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쌓이는 노하우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내며 창밖으로 스쳐가는 낯선 간판들을 바라봤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저는 저녁 무렵 강남역 인근을 잠시 걸어봤습니다. 거리에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간판이 한 건물에 층층이 쌓여 있었고 몇몇 건물 앞에는 일본어와 중국어로 된 배너 광고까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건물 앞에 멈춰 서서 간판을 세어봤습니다. 한 건물에만 8개의 클리닉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도쿄에서라면 이 정도 밀집도는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 클리닉이 있는 히로우 지역만 해도 반경 500m 안에 피부과가 2-3곳 있으면 많은 편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건물 로비에 붙은 시술 전후 사진들, 상담 대기실 너머로 보이는 최신 장비들, 그리고 접수처에 놓인 다국어 안내 책자까지. 저는 그 책자 하나를 집어들어 펼쳐봤습니다. 일본어 페이지에는 시술별 소요 시간과 회복 기간, 그리고 부가세 환급 절차가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를 사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접수처 옆 벽면에는 시술별 가격표도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제 클리닉에서도 자주 다루는 색소 레이저 시술 가격을 찾아봤습니다. 표시된 금액은 제가 도쿄에서 받는 가격의 70%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가격에는 상담료와 1차 사후 관리 방문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클리닉에서는 상담료와 사후 관리 비용을 시술비와 별도로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격표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직원에게 들키지 않으려 애써 태연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사사키 이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도착했습니다. 내일 클리닉 견학입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좀 걱정도 됩니다. 가서 별거 없다고 하시면 다행인데 만약 진짜 우리보다 낫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건 그거대로 다음 회의에서 뭐라고 보고하실 겁니까?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사사키 이사의 말은 정확히 제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다 지우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결국 가서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라고만 짧게 보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건 반박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답을 예감하고 있었던 건지 저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은 늦은 시간까지도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건물마다 걸린 병원 간판의 불빛이 유난히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요시다 씨가 보여줬던 사진, 6명이라는 일본어 코디네이터 숫자, 한 건물에 8개나 들어찬 클리닉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낮에 찍어둔 부가세 환급 안내표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시술비 대비 환급률, 환급 신청 절차, 처리 소요 기간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를 보며 처음으로 제가 15년간 자부해온 것들이 정말 최고였는지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답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답이 제가 원하던 방향은 아닐 수도 있다는 예감이 좀처럼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 알람을 오전 10시로 맞춰두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창밖 간판 불빛은 한참 동안 눈꺼풀 안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2시, 저는 약속대로 클리닉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박서연 코디네이터가 먼저 나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원장님, 상담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먼저 저희 대기실부터 둘러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기실로 들어섰습니다. 2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절반 넘게 자리가 차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분명 일본어로 통화를 하고 있었고 대기실 벽면 모니터에는 오늘의 상담 순서가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로 동시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박서연 코디네이터가 태블릿을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외국인 환자분들 상담 전에 반드시 피부 진단 장비로 먼저 측정을 합니다. 색소 침착 정도, 피부 두께, 수분도까지 수치로 나오거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원장님이 시술 강도를 정하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건 저희도 하는 방식입니다만 결국 최종 판단은 의사의 경험에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박서연 코디네이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 경험치 자체를 데이터로 쌓아요. 지난 시술 결과와 이번 측정 값을 비교해서 비슷한 피부 타입 환자들의 과거 데이터를 참고하시거든요. 저희 원장님만 해도 외국인 환자 시술 기록이 이미 10,000건이 넘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10,000건이라는 숫자는 제가 15년 동안 쌓아온 전체 시술 건수보다 많을 수도 있는 규모였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개인정보 문제도 있을 텐데요. 박서연 코디네이터는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답했습니다. 환자 동의를 받고 익명화해서 축적해요. 저희 클리닉만이 아니라 계열 클리닉 3곳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라 실제로는 표본이 더 큽니다. 3곳이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말에 저는 제가 상상했던 규모보다 한층 더 큰 그림을 마주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상담실 문이 열리고 원장이 나와 저를 맞았습니다. 이름은 김도윤이라고 했습니다. 40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악수를 청하며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다카시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도 예전에 도쿄에서 1년 연수받은 적이 있어서 일본 의료업계 얘기는 늘 관심 있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연수를요? 어느 병원이셨습니까? 김도윤 원장은 병원 이름을 하나 댔습니다. 제가 아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레지던트 시절 한번 견학을 갔던 병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일본식 세밀한 상담 프로세스를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 클리닉 시스템에도 그때 배운 걸 상당 부분 반영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우리가 원조라고 말해온 그 세밀함을 정작 이 사람은 배워가서 자신의 방식대로 발전시켜 놓은 셈이었습니다. 김도윤 원장은 저를 시술실로 안내하며 장비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작년에 새로 들여온 섹소레이저 장비입니다. 아직 일본에는 정식 수입 허가가 안 나온 기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장비 앞면에 적힌 모델명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학회 세미나에서 들어본 적 있는 신형 기종이었습니다. 국내 허가 절차가 늦어져 도쿄에서는 아직 도입한 클리닉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 장비 도입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 질문에 김도연 원장은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8달 정도 됐어요. 저희는 새 장비 나오면 국내 허가 절차가 비교적 빠른 편이라 웬만하면 반년 안에 들여오려고 합니다. 저는 그 대답에 다시 한번 말을 잃었습니다. 허가 절차의 속도 차이가 결국 최신 기술 도입 시기 자체를 벌려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질문을 꺼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런 얘기를 봤습니다. 초저가 클리닉은 경험이 부족한 젊은 의사들이 많다는 우려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김도윤 원장은 웃으며 태블릿을 하나 열어 보여줬습니다. 저희 클리닉 의료진 전원의 전문의 자격증과 학회 인증 이력입니다. 외국인 환자를 받으려면 저희 내부적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전문의 경력을 요구해요. 그리고 저희만이 아니라 강남 지역 대형 클리닉 대부분이 비슷한 내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 개인 클리닉 중에는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처럼 외국인 환자 비중이 높은 곳들은 오히려 평판 관리 때문에 기준이 더 엄격한 편입니다. 저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댓글 몇 줄에 기대어 안심했던 사흘 전의 제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워졌습니다. 김도윤 원장은 이어서 진료 프로세스를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담실 한쪽에서 실제 상담 장면을 참관했습니다. 환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일본인 여성이었는데 코디네이터가 옆에서 통역을 도우며 상담 전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김도윤 원장은 진단 결과를 화면에 띄우고 예상되는 결과와 회복 기간, 발생 가능한 부작용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환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부작용이 생기면 귀국한 뒤에는 어떻게 하나요? 코디네이터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귀국 후에도 화상 상담이 가능하고 필요하면 제휴된 도쿄 협력 클리닉에서 사후 관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그 대답에 다시 한번 멈칫했습니다. 도쿄에 협력 클리닉까지 두고 있다는 건 제가 전혀 몰랐던 얘기였습니다. 상담이 끝난 뒤 김도윤 원장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타카시 선생님, 혹시 저희 도쿄 협력 클리닉 명단 필요하시면 보내드릴까요? 선생님 클리닉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 쪽에서 사후 관리 제휴를 제안드릴 수도 있고요. 저는 순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까지 이 시스템을 의심하며 앉아있던 제가 이제는 오히려 그 시스템에 편입될 제안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생각해보겠습니다 라고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혹감,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클리닉을 나서기 전 저는 대기실에 다시 한번 눈길을 줬습니다. 여전히 절반 넘게 채워진 자리, 벽면에 흐르는 세계 언어의 안내 문구, 그리고 창구마다 분주히 움직이는 직원들. 저는 문득 사사키 이사의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진짜 우리보다 낫다는 결론이 나오면 다음 회의에서 뭐라고 보고할 것인가? 저는 클리닉 건물을 나서며 휴대폰을 꺼내 사사키 이사에게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글자 적다가 멈췄습니다. 아직은 제가 본 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메시지를 지우고 대신 클리닉 건물 사진 몇 장과 함께 짧게만 적었습니다. 생각보다 봐야 할 게 많습니다. 내일 하루 더 있다 가겠습니다. 완성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저는 숙소로 걸어가는 내내 오늘 본 것들을 곱씹었습니다. 10,000건이 넘는 시술 기록, 반년 안에 들여온다는 최신 장비, 귀국 후에도 이어지는 도쿄 협력망까지 어느 것 하나도 제가 예상했던 저가 후려치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숙소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문 앞에 서서 오늘 하루 사이 무너진 것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장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저는 10,000건이라는 숫자와 세 곳이 공유한다는 데이터 규모를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씻지도 못한 채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사사키 이사의 메시지가 이미 3통 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회장님이 다음 회의 일정을 앞당기셨습니다. 원래 다음 달이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로요. 저는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었으니 사흘밖에 남지 않은 셈이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유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언론 쪽에서 먼저 움직인 것 같습니다. 니군 게이자이 신문 기자한테 취재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인 의료 관광객 해외 유출 관련해서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아직 정리도 못한 얘기를 언론이 먼저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금요일 회의에서 선생님이 발표를 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체큐원 차원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서요.
죄송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 안에 저는 지금까지 본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결론 지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본 것들이 전부 제 예상과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미니바에 있던 생수를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박서연 코디네이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내일 하루 더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개별 클리닉 말고 이 산업 전체를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알고 싶어서요. 답장은 이번에도 빨랐습니다. 네, 마침 저희가 협력하는 정부 산하 기관이 있어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고 외국인 환자 유치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에요. 담당자분께 여쭤볼게요. 30분 뒤 박소연 코디네이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방문 가능하시대요. 국제의료사업단 쪽 담당자분이 직접 응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며 안도와 부담이 동시에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정부 기관까지 만나야 할 정도로 이 문제가 커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의도의 한 사무실 건물로 향했습니다. 담당자는 정하은이라는 이름의 사무관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하며 태블릿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타카시 선생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일본 의료업계 입장에서는 지금 벌어지는 일이 개별 클리닉들의 마케팅 전략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뭔가 더 체계적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한 사무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넘겼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개별 클리닉의 노력만이 아니라 10년 넘게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온 정책의 결과예요. 그는 화면에 그래프 하나를 띄웠습니다. 이게 지난 10년간 외국인 환자 유치 추이입니다. 저희는 이걸 그냥 병원 홍보로 두지 않고 의료법 개정부터 시작했어요.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제를 만들어서 아무나 외국인 환자를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등록된 기관만 유치할 수 있고 그 기관들은 정기적으로 실적과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해야 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등록 기준은 어느 정도로 까다롭습니까? 정하은 사무관은 자료를 넘기며 답했습니다. 의료사고 이력, 의료진 자격, 통역 인력 확보 여부까지 심사해요. 등록이 취소되는 기관도 매년 나옵니다. 지난해에도 안전관리 미흡으로 12곳이 등록 취소됐어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관리되지 않는 저가 클리닉이라는 그림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걸러내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등록 취소 12곳이라는 숫자를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부가세 환급제도도 그 정책의 일부입니까? 정하은 사무관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네.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의료 부가세 환급은 저희가 관광산업과 의료산업을 연계하려고 설계한 제도예요. 사실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라 저희도 내부적으로 대체 방안을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제도가 사라진다는 얘기를 듣고도 여전히 다음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몇몇 클리닉이 반사 이익을 노리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을 알고 계십니까? 정한 사무관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기사 봤어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가운 신호이기도 해요. 논쟁이 생긴다는 건 저희도 계속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그 대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쟁을 위협이 아니라 개선의 동력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 쪽 움직임에 별다른 대응은 안 하실 계획입니까? 정하은 사무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일본 협력 클리닉과의 제휴를 늘리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경쟁 상대로 보기보다는 사후관리 네트워크를 같이 넓혀가는 파트너로 보는 거죠.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어제 김도윤 원장이 언급했던 도쿄 협력 클리닉 얘기가 개별 클리닉의 우연한 시도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장려되는 방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기 전 정하은 사무관이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저희가 매년 발간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보고서예요. 국가별, 진료과별 통계가 다 들어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학회에서 참고 자료로 쓰셔도 됩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며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흘 뒤 학회 이사회에서 발표해야 할 자료를 정작 상대국 정부기관에서 직접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병원 간판들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그저 밀집도가 높다고만 생각했던 풍경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간판 하나하나가 개별 클리닉의 성공이 아니라 국가가 오랫동안 설계해온 큰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손에 든 보고서를 펼쳐 첫 페이지를 읽어봤습니다.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의료는 더 이상 진료실 안의 일이 아니다.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제가 15년간 진료실 안에서만 이 일을 바라봐 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자각했습니다. 사흘 뒤 있을 이사회에서 저는 이 문장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아직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가방에 넣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택시는 어느새 한강다리를 건너고 있었고 강물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저는 일주일 만에 다시 히로오의 그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발표 자료를 몇 번이고 고쳤었습니다. 처음엔 완곡하게 표현하려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나리타 공항에 내려 택시를 타고 클리닉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그 표현을 전부 지웠습니다. 애매하게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난번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자리가 평소보다 빽빽했고 뒷줄에는 낯선 얼굴이 2명 앉아 있었습니다. 사사키 이사가 다가와 귓속말로 알려줬습니다. 니온게이저의 신문 기자예요. 회장님이 취재를 아예 허락하셨어요. 공개적으로 학회 입장을 밝히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 클리닉은 공장식 가격 후려치기라고 단언했었습니다. 그 발언은 이미 이사회 안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가 되어 있었고 오늘은 그 발언의 당사자가 직접 결론을 내놓아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기 전 잠시 화장실에 들러 거울을 봤습니다. 넥타이를 고쳐매는 손이 평소보다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회장이 짧게 개회를 알린 뒤 마이크가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쥐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뒷줄의 기자는 이미 노트북을 펼치고 타이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는 직접 서울을 방문해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들 제가 자료조사만 하고 왔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정정할 게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가 가격 후려치기라고 표현했던 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발언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사사키 이사는 팔짱을 낀 채 저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제가 방문한 클리닉의 원장은 외국인 환자 시술 기록만 10,000건이 넘었습니다. 최신 장비는 저희보다 반년 이상 먼저 들여오고 있었고 의료진 채용 기준도 저희 학회의 권고 기준보다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개별 클리닉의 노력이 아니라 정부가 10년 넘게 설계해온 정책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지난해 등록 기준 미달로 취소된 클리닉만 12곳입니다. 저희가 걱정하던 경험 부족한 저가 클리닉이라는 우려는 이미 상대편 정부가 저희보다 먼저 걸러내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 그럼 일본 의료업계가 한국에 완전히 밀렸다는 뜻입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일주일 전이었다면 즉각 반박했을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밀렸다는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는 개별 클리닉 단위로 경쟁해왔지만 상대는 국가 단위로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웅성거림이 아니라 다들 그 말의 무게를 곱씹는 듯한 정적이었습니다. 사사키 이사가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 학회는 이제 뭘 해야 합니까? 그냥 손 놓고 지켜만 볼 겁니까?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3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저희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별도 인증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신규 장비 도입 절차를 학회 차원에서 정부의 건의에 단축해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한국 클리닉과의 협력 자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 안에서 몇몇이 술렁였습니다. 협력이라니 경쟁 상대 아닙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정하은 사무관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답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 정부 담당자는 경쟁을 위협이 아니라 개선의 동력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뒷줄에 앉아있던 젊은 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협력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저희가 한국의 기술을 배우러 가야 한다는 겁니까?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 답했습니다. 배운다는 표현이 불편하시면 교류라고 해도 좋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번 방문에서 가장 크게 느끼신 게 뭡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오전 햇살이 스크린 위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오전 햇살이 스크린 위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15년간 우리가 원조라고 믿어왔습니다. 세밀한 상담, 정성 들이는 진료. 그게 일본 의료의 자부심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난 한국 클리닉 원장은 예전에 도쿄에서 연수를 받으며 그 세밀함을 배워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걸 우리보다 더 정교한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놓았더군요. 회의실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가르쳤던 학생이 이제는 저희가 배워야 할 상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에도 저는 한동안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사키 이사가 다가와 어깨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발표 쉽지 않으셨을 텐데 잘하셨습니다. 저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가라앉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존경심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길에 젊은 이사 몇 명이 저를 따라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희 클리닉도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답했습니다. 일단 저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저희 클리닉에도 외국인 환자 전담 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 쪽 클리닉과 사후관리 제휴도 검토해 보려고요.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는 일주일 전 가격 후려치기라 단언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어조였습니다. 기자가 자리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 내용 기사로 나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네, 나가도 됩니다. 오히려 저희 업계 전체가 알아야 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을 하면서 일주일 전 같은 자리에서 정반대의 확신에 차 있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했고 지금의 저는 근거를 가지고도 오히려 겸손해져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휴대폰을 꺼내 요시다 씨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난번 얘기해 주신 것들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이상한 기분이에요. 다음에 또 서울 다녀오면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옅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부끄럽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클리닉으로 돌아와 혼자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울에서 받아온 보고서와 정화원 사무관이 건넨 자료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대기실 조명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고 진료실 스탠드 불빛만 책상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하나씩 다시 펼쳐보며 지난 일주일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이사회에서 큰 소리로 가격 후려치기라 단언하던 순간부터 사사키 이사의 반박, 요시다 씨와의 카페 대화, 강남 클리닉에서 마주한 만건의 시술 기록, 여의도에서 들은 정부 정책, 그리고 오늘 오전 다시 열린 이사회까지 일주일 사이 벌어진 일이라기엔 제 안에서 무너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명함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5년간 만났던 동료 의사들, 학회 관계자들, 그리고 몇몇 기자들의 명함이 꽂혀 있었습니다. 명함첩을 넘기다 보니 예전에 도쿄 연수 왔던 외국인 의사들과 찍은 단체 사진 한 장도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중 낡은 명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전 저를 인터뷰했던 학회지 기자의 명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컴퓨터를 켜고 오래된 폴더 하나를 열었습니다. 3년 전 학회지에 실렸던 제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제목은 일본 미용의료 아시아의 원조였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제가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나 동남아 클리닉은 결국 우리가 만든 기준을 따라오는 수준이다. 저는 그 문장에서 한참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3년 전에 저는 이 문장을 아무 의심 없이 말했었습니다. 기사 중간에는 제 사진도 실려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속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지금의 저와는 확연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사키 이사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기사 나왔어요. 벌써 반응이 꽤 오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저는 링크를 열어봤습니다. 니혼게이잘 신문 온라인판 기사였습니다. 제목은 일본 피부과 이사, 한국 의료관광 현장 방문 후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인정이었습니다. 댓글창에는 다양한 반응이 달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인정하는 사람이 나왔네요. 저도 작년에 한국 다녀왔는데 진짜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좀 더 많은 의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몇몇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다. 국내 산업 보호가 우선이다. 결국 우리 산업 깎아내리는 발언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이 문제가 저 혼자만의 깨달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댓글 중 하나가 유독 눈에 밟혔습니다. 15년 경력 이사가 저 정도로 말할 정도면 진짜 심각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댓글을 2번 읽었습니다. 제 발언의 무게가 생각보다 크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저는 사사키 이사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반응이 갈리네요. 그래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키 이사의 답장이 왔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가 너무 오래 우물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저희 클리닉 직원들이랑 같이 서울 한번 다녀올까 하는데 선생님도 같이 가시겠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옅게 웃었습니다. 네, 같이 가시죠. 이번엔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키 이사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진짜 뭔가 달라진 게 느껴지네요.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 못했을 대화예요.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짧게 웃음이 났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였다면 서울에 함께 가자는 제안 자체를 우스갯소리로 넘겼을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문득 요시다 씨가 카페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격도 싸고 기계도 최신이고 세팅도 더 정교하더라고요. 그때는 그 말이 제 자존심을 건드리는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지금 다시 떠올려 보니 그건 그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준 것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제 태도에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선 채로 강남에서 만났던 김도윤 원장의 얼굴도 떠올렸습니다.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던 모습. 도쿄 연수 시절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던 모습. 그는 저를 경쟁자로도 가르침의 대상으로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일을 하는 동료로 대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왔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한 사무관의 말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논쟁이 생긴다는 건 저희도 계속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 말은 제가 15년간 한 번도 품어본 적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3년 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일본 의료는 아시아의 원조이자 기준이다. 그 말은 이제 부끄럽습니다. 제가 가르쳤다고 믿었던 곳에서 저는 오히려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15년간 진료실 안에서만 세상을 보던 제가 처음으로 그 밖을 내다본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속도로 성장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에 넣어둔 인터뷰 기사를 다시 한번 꺼내봤습니다. 여백에 남긴 메모. 이 문장 완전히 틀렸음. 인정할 것. 이라는 글씨를 손끝으로 한 번 쓸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짧게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다음엔 배우러 간다는 마음으로. 저는 그 메모를 한참 바라보다가 기사를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언제든 다시 꺼내보며 제가 얼마나 좁은 눈으로 세상을 봤었는지 되새기고 싶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나 진료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창밖 도쿄의 불빛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배우러 갔던 나라 일본이 이제는 거꾸로 한국을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안주해버리면 지금 이 위치도 오래가지는 못할 겁니다. 계속 발전해야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이 자랑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